1980년대 할리우드에 말 그대로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흑백 고전 영화에 색을 입히는 컬러라이제이션 기술 때문이었죠. 이건 단순히 기술 논쟁이 아니었어요. 자본의 논리와 예술가의 영혼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아주 뜨거운 싸움이었는데요. 오늘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너가 내 영화에 크레파스를 칠하지 못하게 해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인 오슨 웰스가 임종 직전에 남긴 아주 절박한 한마디입니다. 자신의 대표작 시민 케인이 알록달록하게 색칠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모두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만나봐야겠죠. 때는 1980년대 케이블 TV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바로 이 격동의 시대에 미디어 업계의 거물 테드 터너가 판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2억 달러, 1986년에 테드 터너가 쏟아부은 돈입니다. 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MGM 스튜디오의 영화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터너가 원했던 게 무슨 스튜디오 건물이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노린 건 바로 필름 보관소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흑백 고전 영화들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나 시민 케인 같은 작품들 말이죠. 자신의 케이블 채널 제국을 채워줄 컨텐츠가 필요했던 겁니다. 터너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설명되죠? 고전 명작 멋진 인생의 경우 컬러 버전 비디오가 가격은 3배나 비쌌는데도 흑백 원본보다 무려 16배나 더 팔려나갔습니다. 터너의 눈에 흑백 영화는 그냥 낡은 필름이 아니라 색깔만 입히면 돈이 되는 잠자는 자산이었던 거죠. 결국 터너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 재산이다.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사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라는 거죠. 당시 미국 저작권법으로만 보면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터너의 이런 생각은 할리우드 전체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감독과 배우, 작가들은 터너의 행동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 테러 행위, 즉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거장 감독들에게 흑백은 색을 쓸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예술적 도구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인공적인 색을 막 덧칠하는 건 뭐랄까 잘 만들어진 흑백 조각상에 페인트를 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전설적인 배우 지미 스튜어트의 이 한마디는 당시 예술가들이 느꼈던 그 깊은 모욕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배우가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그 섬세한 연기의 깊이가 마치 조악한 부활절 달걀 염료 같은 색깔로 완전히 짓밟히는 걸 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1987년 우디 앨런이나 시드니 폴락 같은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 미 상원 청문회에 서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건 창작자의 영혼을 짓밟는 거고 영화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예술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이 싸움은 곧 미국을 넘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국제적인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열린 한 영화에 대한 재판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법 철학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됩니다. 바로 이 영화, 존 휴스턴 감독의 1950년 고전 누아르 아스팔트 정글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휴스턴 감독의 유족들이 프랑스 방송사가 이 영화의 컬러 버전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죠. 이 갈등의 심장부에는 완전히 다른 두 법 철학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 법에서 저작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 반면에 프랑스 법에서 작품은 감독의 분신, 즉 인격 그 자체로 봐요. 돈으로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셈이죠. 재판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1심에서는 감독 유족이 이겼다가 항소심에선 또 터너가 이기면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죠. 하지만 마침내 1991년 프랑스 최고법원이 이 모든 걸 뒤엎는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최고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훼손하지 않을 권리, 이걸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의 공공질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미국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땅에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판결이었어요. 이 판결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은 결국 미국의 법과 영화 보존 정책을 바꿔놓았고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걸 시작했던 테드 터너, 바로 그 자신에게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의 패배와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한 미국 의회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국립영화등기소 제도인데요. 컬러라이제이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대신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화를 수정할 경우 이건 원작을 훼손한 버전입니다. 라는 일종의 주원 글씨를 새기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미국은 시각예술가 권리법을 제정하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창작자가 자기 이름과 작품의 왜곡을 막을 권리, 즉 프랑스의 저작 인격권과 비슷한 개념을 연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법안에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로비를 했는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영화만 쏙 빠져버린 겁니다. 정작 이 법을 탄생시킨 계기가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보호막 밖에 남겨진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이 컬러라이제이션 전쟁은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 시장의 냉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용은 너무 비싼데 품질은 조악했고, 그러니까 결국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은요, 이 모든 걸 시작했던 테드 터너 자신이 나중에는 흑백 원본 영화만 틀어주는 터너 클래식 무비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영화 보전의 선구자로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터너의 크레파스는 멈췄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은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본은 과연 어디까지 예술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한 장이 정말 한 예술가의 영혼까지 소유할 권리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